학교에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이게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나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강화가 됐는데 왜 학교 폭력이 줄지 않는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정말 해결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거를 더 역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선까지만 조치를 받을 수 있게, 그 이상 받으면 이건 무조건 행정소송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가고, 그 전까지 받기를 계속 호소하고 이렇게 되는 방향이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회복이죠. 우리도 왜 어렸을 때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랑 뭐 다툼이 있어도 선생님이 중재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해야 선생님의 말에 힘이 실리고, 그런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학부모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아져 가야 되는 것 같고, 그걸 또 경험을 해보셔야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혹은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걸 다시 한번 이 선생님을 믿고 이 학교를 믿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친구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얘기하고 풀었을 것도 요새는 뭐 녹음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이 아이를 뭐 야단치거나 이렇게 뭐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늘어났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교권 침해를 신고 정도는 해야 좀 약간 변화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무조건 다 어떠한 갈등이든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라는 문화가 좀 되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교육지원청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도 신고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일상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 신고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서 이것들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대화로 푸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됐습니다. 두 분은 교육청에서 교권 그리고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담당 변호사라는 교육적 관점과 법적 관점의 전문가로 공동 집필을 하셨는데요. 집필하면서 신고와 대화, 징계와 회복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저자의 시선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중재를 시도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축소하려고 한다,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상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문화가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와 회복 사이에도 그거 그대로 이어지는데, 상대가 이제 신고를 하면 무조건 상대방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이렇게 신고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잘 중재돼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보다는 내가 신고를 한 이상 상대방이 높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문화가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물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중대 사안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대화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고를 해야만 하는 사안이 있고, 또 굳이 신고하지 않고 잘 대화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균형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갈등의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저희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이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이 안에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신고를 통한 해결로만 자꾸 가는 것이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방법 외에도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제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책에 보시면 이게 법률상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신고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 위기의 시대에 무너지는 교실 속에서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겪는 고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고통은 모두가 스스로 이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잃어버린 것.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고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모두가 학교를 믿지 않는 것. 사실 학부모도 학생도 그리고 선생님도 학교를 잘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자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신의 피해를 잘 입증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피해를 잘 입증하려면 상대방의 가해를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나오고 피해와 가해를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나는 피해 너는 가해 이걸 입증하려고 서로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다 마음을 다치는 결과가 나오는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심의를 부탁하는, 선택을 부탁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고통이자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의 학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도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거를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알려서 뭔가 해결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신 것 같고 그걸 이제 징계로 찾으시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징계해야 될 경우도 있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를 법적 시각과 교육적 시각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책에 쓴 내용도 사실 저희가 다 각색을 한 겁니다. 새롭게. 저희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어 돼서 그건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신고를 하면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사실 신고에서 시작되면 그냥 신고로 끝나는 걸로 가게 되고 있고 다만 교육적 해결로 가는 사안들은 저희가 혹시 문의가 들어오거나 신고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드리고 화해의 장을 좀 만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영역이 넓고 생각보다 그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균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저의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신고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안을 다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신고를 먼저 우선시 즉시 해야 되는 중대 사안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라는 것은 좀 가장 최후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라는 문화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 원인을 보자면 이거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극심한 사회 속에서 이게 뭔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 지금 모두가 대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 더 공교육에서는 그런 경쟁을 부추기보다는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거는 더불어 함께하는 가치를 지향하는데 남보다 잘해서 이겨야 되는 이 학부모님들의 이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는 공교육의 더불어의 가치가 만족스럽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앞으로 향해 돌진하지 않는 학교가 원망스럽고 학교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교육적 해결을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다른 각도로 보이고 축소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게 보이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교권보호위원회나 법 제도 변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변화가 학교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교권보호위원 이 문제의 목적은 갈등 해결에 있지 않고요. 교육활동 보호에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교권 침해다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권 침해란 말은 없어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의미에는 교육활동이 침해되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그거는 단순히 교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침해되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열린다, 교권 침해로 신고되었다, 이런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교사의 권리만 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히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을 모두 다 보호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이고요. 갈등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선 때로는 이런 징계 조치를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고되는 경우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 저희가 부를 때 교육활동 침해라고 부릅니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교권 침해라고 알려져서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모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권보호위원회고,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이렇게 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겨우 정착될랑 말랑 이지만 교원지휘법이 된 게 지난 서희초 사건, 그걸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돼서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쌓여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2년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관이 됐거든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이걸 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급증하는 거 아니냐, 학교폭력 시절처럼 그 상황처럼 갑자기 이 신고 건수가 막 급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 걱정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증가했을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뭘 신고를 하고 이걸로 어떻게 해결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신고가 막 급증했다거나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지금 보입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굉장히 많고요. 단지 선생님들이 뭐 이거를 참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육적 해결을 많이 시도하시기 때문에 실제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작은 갈등조차 법적 절차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다시 교육적 해결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 3주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신뢰가 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학교나 교육청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제가 뉴스 기사에서도 봤는데 내신 성적도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거 어떻게 믿냐, 학부모가 학교를 믿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없어져야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잖아. 이게 교육적 해결이라고 믿어주셔야 교육적 해결을 하는 건데, 믿지 않으시니까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부 쪽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무리 호소하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해도 학부모들은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공교육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사교육 시장의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하지 현장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교육부가 좀 더 현장에 있는 교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장을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교육부가 학교와 공교육에 힘을 실어주었을 때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지, 저희가 뭔가를 호소하고 믿어달라고 해봤자 그거는 정책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기부 활동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그래도 학교의 공교육에 약간 정상화에 도움이 되진 않았나요? 애들이 이제 생기부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처럼 뭐 체벌을 할 순 없고, 이게 다 생기부에 들어가니까 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싸우려고 해도 좀 덜 싸운다든지 뭐 이런 효과는 없었나요? 학교폭력 사안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게 강화됐어요. 그게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막아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되레 급증합니다.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이게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나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강화가 됐는데 왜 학교 폭력이 줄지 않는지, 예, 그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정말 해결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학생들이 그 안에서 이거를 더 역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선까지만 조치를 받을 수 있게. 그 이상 받으면 이건 무조건 행정소송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가고, 그 전까지 받기를 계속 호소하고, 이렇게 되는 방향이 되더라고요, 지금. 책은 법적 절차를 세밀하게 짚으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의 학폭책들과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입니다. 교육적 해결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의 회복이죠. 우리도 왜 어렸을 때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속내를 드러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랑 다툼이 있어도 선생님이 중재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해야 선생님의 말에 힘이 실리고 그런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학부모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아져 가야 되는 것 같고 그걸 또 경험을 해보셔야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혹은 선생님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걸 다시 한번 이 선생님을 믿고 이 학교를 믿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냉소보다 여전히 공교육의 가능성을 믿는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저자분들이 여전히 학교의 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도 학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의 힘을 믿는다기보다는 교사의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학에서 나오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교사라는 그 역할은 그 어떤 그런 교육 기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 100%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모든 직업군에 100%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선생님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도덕성의 기준이 분명히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순진하다 할 정도로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의 힘을 믿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즘 다들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정시로 하고 이렇게 보통 수업 또 이제 공교육 무너졌다는 게 교실 붕괴 이런 거 나온 것도 애들이 엎어져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목표라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학교 그만두고 그냥 검정고시 하고 학원 기숙학원 이런 데 다니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가 단순히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작은 사회고 아이들은 그 작은 사회 안에서 갈등을 좀 경험하고 갈등을 좀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배우고 서로 친구들 사이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곳이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가진 힘이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된 아이들이 모인 곳이 학교가 아니라 아직 미완성인 존재의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점점 완성된 존재로 자라나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가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들어와서 그 장학사님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로 일하시던 분들을 만났잖아요. 장학사님들 보면서 가장 많이 놀랬던 게 정말 그 학생들에 대한 다 애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중2병이다, 10대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오히려 정말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장학사님들이 일하시면서도 진짜 학교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들이랑 부대낄 때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정말